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 전문 기자 김보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 금요일 날 본격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없는 새 가서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좀 길어지지 않을까? 8월일까? 뭐 아니다 11월에 갈 수도 있다 이랬는데 8월 초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대표 없는데 입당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윤 총장이 그동안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이제 이 가르치는 대로 가겠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민생 투어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대전, 광주, 뭐 대구, 부산 이렇게 다녔는데 입당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전에 사실상 이제 내부적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이미 됐었다. 부산 방문 때 거의 결정적으로 본인이 입당하겠다는 뜻을 아마 굳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쯤 뭐 발표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시기는 늦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8월 2일쯤에 이제 입당하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날짜가 미리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네. 그러면서 굳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또 불편을 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입당을 마음먹었으면 바로 가서 하자.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오전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이 돼서 일단 이제 바로 대표가 없고 원내대표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특히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 중심으로 이게 뭔가 중도 영역의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힘에 붙인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조직의 도움을 얻지 않고 정당의 도움을 얻지 않고 이 파상적인 이제 이 뭐 네거티브 공세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최근에 이 캠프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정치 구인들이 들어오고. 예. 그 뒤로 상당히 캠프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여의도 정치는 여의도 정치권에 좀 맡겨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는 배우만 하겠다 한 이야기도 결국 이제 여의도 정치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본인도 이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8월 중 뭐 입당 가능성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어떤 본인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뭔가 본인의 검찰총장 그만두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거 또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일부 참모들의 견해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을 일찍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보엽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고르기 마련인데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때 이미 입당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었고 그 치맥 회동인가 그거 했을 때. 이후에 언제인가 날짜는 별로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결정하는 방식이 진행자님은 전격 입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들조차도 기습 입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습. 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보통 약간 우호적일 땐 전격 입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방식 자체가 예상하기 힘들었고 그 국민의힘에 그닥 예의 갖추지 않은 방식의 입당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 정당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걸 그동안의 경험에서 절실하게 깨닫지 않았을까. 하락세도 경험을 해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캠프 보강을 한 뒤에 참여한 인사들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그리고 지역위원장 하던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징계한다 이런 검토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논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입당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직접 찾아갔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금태섭 전 의원과 밥 먹은 사실도 나왔는데 입당을 했으면은 지금 이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또 글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중도 영역을 확장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을 근거지로 해서 네. 진지전이라고 그러죠. 근거지로 해서 중도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데. 예. 베이스 캠프를 네, 국민의힘에 그렇죠. 두고.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이 밖에 나와서 중도 영역을 확장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내면에는 빨리 들어가면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흠집이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나름대로 힘에서 내에서도 실적으로 이제 그 지지세를 확장할 수가 있고 뭐 지난번 오세훈 시장 당선됐듯이 충분히 확장력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금태섭 의원을 만난 것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몸은 이제 국민의힘에 빨리 이제 몸을 있으면서 일단 당원으로서 어차피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건 중도층 확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가졌던 전략, 즉 중도화를 충분히 만들어내서 국민의힘 합당하는 전략보다는 실제 국민의힘의 근거를 삼아서 중도 확장하는 전략. 이걸로 이제 전격적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네. 결국 이제 이분들도 같이 만났고 나중에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경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야당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전체로 보면 또 다들 아우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후보가 돼서 후보가 되면 당무 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보다는 당 후보가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뭐 당 이름도 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본인 나름대로의 칼날을 보여주겠다. 저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커다란 이제 배경을 등에 업고 이제 여러 가지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보면은 또 이게 단순히 그냥 배경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도 좀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계속해서 포진해 있고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량식품 발언 때문에 완전히 지금 그 당 내 타 후보들에게 지금 공격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입당을 빨리 한 거를 후회하는 시점이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여당과 언론의 검증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다면 이제 야당 내에서 경쟁 구도가 벌어지잖아요. 본격적인 경선이 진행이 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왜냐하면 약간의 야권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성격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사생결단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단계면 홍준표, 유시민, 원희룡. 유승민. 유승민. 죄송합니다. 예. 이분들이 가만히 여기서 후보하세요.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고. 예. 부정식품 발언은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어긋나는 재료나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부정식품 불량식품. 혹은 불량식품 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먹어도 뭐 죽거나 탈나지 않으면 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먹게 내버려둬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식은 좀 놀랍고요. 한번 드셔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 다변의 달변이란 평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의 인식을 드러내는 네. 그런 표현들이 이전에 대구 민심이나 뭐 주 120시간 발언이나 계속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윤 후보의 발언 이건 어떻게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하고 네. 대선 후보가 이야기한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저는 윤석열 후보도 이제 아마 이런 그 발언에 취지로 따지면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용어만 딱 이제 잘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뭐 민주당 그 보면 그 딱딱 한마디 단어만 가지고도 공격의 소재로 쓰이잖아요. 그만큼 이 정치권이라는 곳이 결국 이제 말싸움이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이제 부정식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인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없는 분들이 이제 빈곤층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딱 그날을 넘기면 못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권장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먹을 수 있는 뭐 소비 개념을 바꾼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없는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이걸 통계를 넘겨도 주로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배려하고 뭔가 좀 이 사법적인 어떤 그런 것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한 이야기인데 네. 문제는 이 이야기만 딱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여당의 비판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설득력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 먹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언어가 어떤 이 말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많이 정제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치권이라는 곳이 이만이 뻥끗하면 그거 가지고 뭐 앞뒤 다 자르고 다 문제 삼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당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여당보다는 야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한 이후 아무래도 그럼 최재형 전 원장 쪽에서는 좀 이게 뉴스 주목들이나 이런 것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는 정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네. 당에서 뭔가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이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기습 입당을 하는 바람에 동렬에 서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가 내일 모레죠 4일에 이제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이 출마 선언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언행을 하면서도 네. 내가 왜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중단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젊은이들 일자리 줄이는 방식의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이런 식으로 좀 대통령이 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헌법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정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해서 주자는데 어느 지역을 덜 줘야 되는 건지 최저임금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에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직을 사퇴를 했어요. 이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배수진을 친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현직 지사가 대선 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네. 본인은 또 휴가를 써야 되고요. 또 뭐 반차도 내야 되고. 뭐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보면 본인 휴가를 쓰면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과 또 지사로서의 역할. 지금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는 책임 정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뭐 이게 저는 이재명 지사도 조만간 뭐 사퇴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어떤 이걸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법정이 시한이 있습니다. 네네. 9월인가 언제까지 네, 9월까지 있다면서요?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아마 그 국정감사 되기 전에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런 면에서는 뭐 일단 본인은 일단 뭐 배수진을 친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이재명 지사도 그러면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다른 사람들은 달리기 하는데 모래주머니 2개를 달고 네. 달리는 것처럼 좀 부담스러워하기는 할 텐데요. 근데 원희룡 지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재명 지사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면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정기국회에 입법으로 성과를 좀 내고 싶고 뭐 이런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원희룡 지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직 후보 사퇴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재명 지사도 사퇴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네. 자, 야당 상황들 대권 주자들 살펴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 질문 듣고 이제 기상청 가볼까 합니다.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입당 이후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최근 여론조사 결과 놓고 보면 일단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니까요. 모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야권 지지자들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렇죠. 쪽으로. 왜냐하면 뭐 그동안 누구냐 이 사람이 저 사람이냐 뭐 최재형이냐 윤석열이냐 뭐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일단 그 결집 효과와 또 한편으로 입당이라는 컨벤션 효과 네.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론은 기존에 좀 추락하던 것이 저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좀 상승이었던 그 터닝 포인트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기습 입당, 전격 입당이 저는 기습이라는 거는 뭐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전격이라는 거는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날짜만 좀 앞당겼다는 거니까 전격 입당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히 당내에 있는 주자들 내부보다는 훨씬 더 대세론을 좀 저는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벌써 의원들이 지금 한 40명 가까이 지금 뭐 사실상의 지지선언 비슷하게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당내에서 조기에 예를 들어서 대선을 형성해 버리면 물론 이제 앞으로 당 토론회 거치고 하면서 또 바뀔 가능성은 있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거나 당내에 대선을 형성하는 데는 윤 후보의 입당이 저는 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보엽 기자께서는요. 이제 구도가 확정이 된 거죠. 야권의 구도가 이전보다 더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치력, 정책 능력 검증이 되고 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쪽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식까지 마쳤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설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 닭 이런 소환이 됐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보엽 기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협약식을 한다고 해도 네. 네거티브와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확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 지도부나 선관위가 경고를 해도 네. 아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선두가 좀 정체 내지는 약간 하락이고 후순위였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는 상승세로 가면서 골든크로스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욱더 세질 수밖에 없고 다른 후보들 역시도 3위권에 포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현준 논설위원께서는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활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쟁에서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발언 두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능력과 자질 이걸 두고 이제 논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또 결국 이제 지사 시절, 총리 시절에 얼마나 이제 잘했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뤄갖고 결국 이게 이제 소당 문제 이게 뭐냐면 소 잡는 칼하고 닭 잡는 칼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나는 소 잡는 칼인데 당신은 지사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닭 잡는 칼이다. 그러니까 즉 이제 국정 운영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도대체 그럼 도지사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20점밖에 안 됐는데 왜 자꾸 90점이라고 그러느냐. 또 총리 때 뭘 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을 비춰지는데요. 이게 참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역할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면 네. 결국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넘지 말아야 선언이 지금 있어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를 직격해서 비판하는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묘하게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결국 이제 이낙연 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총리 시절에 이제 업적을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총리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제 내부 논쟁이 과연 그럼 현 정부의 실정까지로 이어질 것인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아마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남고 또 논쟁의 수준을 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결국은 현 정권의 공과를 두고서 논쟁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가지 않겠는가.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 상승세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어떤 식이든지 뭔가 공격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논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비 경선 때는 이제 1대 다 이렇게 해서 공격이 이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막 치우쳤다 그러면 네.
지금은 이재명 캠프 대 이낙연 캠프 간에 이제 거의 다른 후보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이런 말 했어라고 하면 막 공격하고 뭐하고 화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당 지지자라든가 민주당 지지자 쪽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막 그 분란이 많은 거야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좀 적당히들 해라. 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공약 이행 평가 이거는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직 후보자, 새로운 공직 후보자,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공직 후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분들이 공직 후보자로서 얼만큼의 무엇을 약속을 했고 얼만큼 이행했는지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거를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네. 근거가 제각각이니까 서로 유리한 걸 갖다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사이트를 하나 보니까 폴리티팩트.com이라고 여기는 상시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평가하기도 하고 도지사 거기로 따지면 주지사의 네. 공약을 평가하기도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건 진실에 가깝다 이건 거짓에 가깝다 이렇게 늘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공약 평가하는 전문 기관이 따로 있군요. 네, 언론사에서 만든 네. 하나의 사이트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상시적으로 들어다 보고 있다면 그걸 가져다 쓰면 서로 논쟁하는 데 유리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작 다른 네 후보는 잘 모습이 보이질 않고 또 그러니까 이게 더 관심이 집중될까 하다가도 계속해서 이게 치고받고 이런 게 좀 길어지다 보면 또 관심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참 정세균 뭐 이분 저 밑에 나머지 이제 4명의 후보들 네네. 굉장히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지금 뭘 이야기를 해도 별로 먹히질 않으니까. 네. 특히 이제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이게 3강 구도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일각에서는 이제 이 단일화 문제가 사실 나오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경선은 세 차례 걸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정세균 후보 측도 일단 국회의원 숫자나 이 조직으로 볼 때는 꽤 그래도 탄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이 이제 국민적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독자적인 길을 제3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 당내 구도에 결합해서 뭔가 이제 단일화라는 이런 문제를 정말 고민할 것이냐 본인은 뭐 절대 반대하고 있죠. 그 말로는 하고 있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저는 뭐 이 문제까지도 고려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이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요. 네.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기는 후보한테 가야지만이 다음 자기 선거에 일단 공천과 선거 영향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겨야지만이 그 다음 선거 때 나갔을 때 공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선거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괜히 이러다가 낙동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부 압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갈지 네. 아마 정세균 후보도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이제 각각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3위 안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 경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단일화 같은 경우에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지자 간의 단일화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 경선이란 과정 자체가 자연스러운 단일화다. 한 중반 정도 뛰면서 아무리 수도권에 표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될 가능성이 없으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사퇴를 하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끝까지 경선을 지킨다 끝까지 뛴다 이게 미덕은 아니거든요. 네네. 전 단일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게 주겠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안 관련해서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이거를 다 똑같이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랑설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게 일단 어쨌든 간에 당정이 합의를 해서 네. 이렇게 합의를 해서 88%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기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음. 예전에 보면 경기도 밑에 있는 한 시가
재난지원금 반발하니까 바로 뭐 했습니까? 감사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하고 본인은 정부 뜻 아니고 자기 뜻대로 지금 80% 이상을 갖다가 다 차액을 해서 100%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본인 한 거는 괜찮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지도에서 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똑같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도지사가 안 따르면 그때 또 그럼 뭐 감사하고 뭐 이런 거 할 건가요? 저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재 지금 대선 출마한 분이 네. 경기도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굉장히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 중립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하면 뭐 다 주고 이런 식의 이 행태는 야당이면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과연 이걸 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 그냥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국민적인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보엽 비책교수님. 저도 부정적입니다. 매표 행위라는 주장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국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된 사항은 존중해 주는 게 맞고요. 네. 그 12%에 대해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산하의 시군의 예산을 갖다가 쓴다는 것. 그래서 100%를 다 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경기도 예산과 시군 예산이 그 상위 12% 코로나19로 그닥 소득이 줄지 않은 그분들에게 예산이 다 쓰이는 그런 효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까. 네.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전부 다 저런 게 옳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항상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을 좀 보이긴 했는데 했었죠. 저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뭐 그 지역 화폐 관련해서 조세연구소가 부정적인 여론을 내니까 저런 기관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날치기를 뭐 국회 해야 된다라든지 이걸 보면 과연 이분이 지금 그 여당의 조직원으로서 과연 그런 조직의 어떤 그 합의를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역으로요. 이분은 다른 사람이 또 안 따르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지금 남양주 시장하고는 지금 굉장히 좀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안 따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재명 지사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뭐 경기도민들은 뭐 다 주면 좋을 게 있겠죠. 그런데 김보익 기자 이야기했듯이 정말 경기도민들 12%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아니 그걸 다 그 시도에서 다 돈 내서 그걸 돈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할까요? 저는 그 공감 별로 못 얻을 걸 봅니다. 네. 정세균 후보 공약 하나만 좀 더 좀 평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공약을 좀 냈거든요. 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보엽 기자 말씀해 주시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워낙에 넓고 가운데는 또 서울도 예, 딱 있고 서울이 있고 네. 경기도가 보면 재밌는 게 접경 지역도 있고 도서 지역, 해안도 있고 작은 대한민국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역별로 1차부터 산업으로 보면 1차부터 4차 산업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도북도를 좀 나누자. 그게 더 효율적일 거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경제 격차가 심해질 텐데 더욱더 만약 서울도 남서울 북서울 혹은 동서남북 서울로 나누자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 광역 기초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는 거를 중앙정부와 단계를 줄여서 더 효율성을 높이자로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오로지 경기도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유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인데 행정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된다. 지금 경기도가 한 1,300만 정도 됩니다. 원래 서울도 경기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만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또 이게 경기도 남쪽과 북쪽 간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걸 나눌 경우에 이제 어떤 이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대통합을 하자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뭐 경상남도 북도도 좀 통합을 큰 도시로 통합을 하자. 메가시티 한다고. 메가시티를 하자. 이 네. 주인데 여기는 그럼 나누자고. 여기는 오히려 경기도는 붙여 있는데 이게 좀 이중적이잖아요. 밑에서는 다 합치자고 그러는데 이 효율 발전을 위해서. 저는 21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을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저는 대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큰 뭉치로 해서. 네. 지금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의 분배라든지 산업의 유치라 이런 거 되지. 너무 이게 우리가 17개 지금 시도가 나눠져 있는데 너무 이렇게 분화되어 있으면 이거 자체 효율성 그리고 너무 격차가 커요. 지금 경기도지사는 1,300만인데 제주도지사는 지금 한 50만 정도 되나요? 이제 이게 같은 도지사라도 너무 차이 나는 거죠. 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경기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행정구역에 대한 통합 문제 또 도시 작은 도시들을 통폐합하는 문제 같이 논의해야지 이것만 왜 갑자기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후보들하고 전화 연결하거나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공약들을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건 좀 지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곳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김보엽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